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가을밤 2003년 10월 27일 밤 11시 40분 무렵 막 야근을 끝낸 기계과 여교수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그녀는 공대 건물을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길에는 고요한 정막을 깨는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계단 옆 풀숲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마 무서워 가까이 다가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우두커니 서서 풀숲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왠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이 확인해 보니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에 목이 졸린 흔적이 있어 경찰은 일단 타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먼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그의 이름은 주옥형, 당시 나이 23세, 상담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02학번 대학원생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얼마 후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하나둘 사건 현장으로 몰려듭니다. 그중 커플로 보이는 학생이 다급히 경찰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피해자가 옥형이라는 학생인가요? 혹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예상치 못한 학생의 등장에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 학생은 이미 죽었는데. 경찰의 말을 들은 남녀 커플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학생의 이름은 정혜운, 피해자 주옥형과 같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정혜운과 함께 온 여학생은 리가, 그녀는 피해자 주옥형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며 연인의 모습으로 사건 현장에 나타난 건지, 게다가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사건과 관계가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국과수에 의뢰한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조옥형의 사망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공대 건물 3층에 308호 앞 복도에는 사람을 끌고 간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308호에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뒤 아래층까지 끌고 내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옥형의 컴퓨터 책상 의자 등받이에서 정혜운의 지문을, 바닥에서는 정혜운의 신발바닥 무늬와 거의 일치하는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혜운의 바지 주머니에서 밧줄 섬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28일 오후 한 학생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를 보여줍니다. 죽은 주옥형이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03년 10월 27일 저녁 7시 30분 정혜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업소의 여자들과 어울려 놀았다. 나는 학교당 서기로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나는 그의 입당을 절대 허락치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학생이 공산당 당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산당 당원이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중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의 당원이 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앞날이 자칫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혜운이 주옥형을 죽인 걸까요? 정혜운과 주옥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건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난성 형산시. 오늘 사건의 주인공 주옥형. 그는 후난성 형산시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 상담대학교 대학원생이 됩니다. 주옥형은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이미 교사로 채용되어 앞날이 보장된 앞길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정혜운. 그가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왼발의 장애를 가진 정혜운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힘들게 정혜운을 키웠고 상담대학교에 보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정혜운은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1년 넘게 공장에서 일합니다. 2003년 9월
마침내 그는 상담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주옥형을 만나게 되죠. 2003년 9월 15일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한 정혜호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탄탄대로 장밋빛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정혜호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동급생 리가를 만납니다. 그는 리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하죠. 드디어 정혜호는 리가에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가에게는 이미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옥형이었습니다. 정혜호는 주옥형을 만난 적이 있어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리가와 주옥형이 크게 다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혜호는 고민에 빠집니다. 정혜호의 친구가 말합니다. 야, 학교생활 꼬이기 싫으면 그만해. 너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많잖아. 정혜호는 과대표로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곧 당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리가의 남자친구 주옥형이 학교당 서기였죠. 정혜호는 미래를 위해 일단 사랑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주옥형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리가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친구 진화장을 찾아가 술 마시며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7일 사건 당일 저녁 7시 30분 주옥형은 학교 커뮤니티에 정혜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혜원은 주옥형에게 전화해 따집니다. 그리고 리가와 도서관 앞에서 삼자대면하자고 하죠. 정혜원은 자신과 리가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확실히 관계를 마무리 짓기로 마음먹습니다. 저녁 8시 정혜원은 리가와 함께 도서관으로 갑니다. 약속 장소에는 주옥형과 그의 친구 진화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옥형의 상태가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비틀대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정혜원은 그가 너무 괴로워 술을 많이 마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 때문이야. 그래, 내가 빠지자. 정혜원은 주옥형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리가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때 주옥형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주옥형의 친구 진화장이 말합니다. 리가, 옥형이는 나한테 맡기고 넌 정혜원을 따라가서 위로해줘. 상심이 클 거야. 진화장은 주옥형을 부축해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만남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주옥형의 목숨을 빼앗은 걸까요? 정혜원은 주옥형과 만났던 도서관을 떠나 연못가로 가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뒤 리가가 정혜원이 있는 연못가로 옵니다. 두 사람은 밤 11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 11시 30분 기숙사로 돌아온 정혜원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리가의 전화였습니다. 주옥형과 진화장이 아직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어. 어떻게 된 일이지? 상태도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걱정돼. 정혜원과 리가는 함께 주옥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저기 학교를 돌아다니며 주옥형을 찾던 중 출동한 경찰과 사람들을 보고 사건 현장으로 가 주옥형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조사 중이던 경찰은 정혜원과 리가를 보게 되고 그들의 모습에 의심하게 됩니다. 정혜원은 처음에는 주옥형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안함과 후회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정혜원의 진술에 따르면 도서관을 떠난 뒤 그는 밤 늦게까지 리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연못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리가는 정혜원과 함께 있었던 시간에 두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여동생과 밤 10시 21분에서 밤 10시 28분까지 약 7분간 통화했고 두 번째 통화는 밤 10시 58분에서 밤 11시 24분까지 약 26분간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두 통화 사이에는 약 30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30분 동안 정혜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증여운이 말한 연못과 정자에서 공대 건물까지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 모두 약 800m 조금 넘는 거리로 걸어서 약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의 주장은 뛰어가면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외의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주옥형의 친구 진 화장이었습니다. 진 화장은 주옥형이 목숨을 잃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 화장의 진술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증여운과 리가가 도서관을 떠난 후 진 화장은 주옥형을 부축해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너무 시끄러워 몸이 불편한 주옥형이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없고 조용한 공대 건물 308호로 주옥형을 데리고 갑니다. 밤 10시. 진 화장은 화장실에 갑니다. 약 5분 후 다시 돌아온 308호에 증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주옥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진 화장은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용히 책상에 앉아 기다립니다. 308호의 책상은 3면이 칸막이로 막혀 있어 진 화장이 앉은 자리에서는 주옥형과 증여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 화장은 둘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약 10분 후, 누군가 소리칩니다. 진 화장이 놀라 일어나 확인해 보니 증여운이 밧줄을 이용해 주옥형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진 화장은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린 채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옥형이 축 늘어진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증여운이 말합니다. 너도 이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이 일은 모르는 채 하는 게 좋을 거야. 증여운은 주옥형의 휴대폰과 밧줄을 진 화장에게 치우라고 한 뒤 같이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주옥형을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계단 옆 풀숲에 유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진 화장이 말한 사건의 내막입니다. 경찰은 진 화장의 방 서랍에서 주옥형의 휴대폰과 밧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증여운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물질이 범행 도구인 밧줄과 동일 섬유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증여운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사건 발생 24시간이 지난 28일 밤 11시, 자신의 결백을 끊임없이 주장하던 증여운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2004년 9월, 상담 중급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증여운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상담 중급 인민법원은 증여운에게 사형을, 현장에서 범행을 도운 진 화장에게 공범의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난 후 증여운은 판결문을 찢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난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증여운은 바로 항소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항소심을 맡은 증여운의 두 번째 변호사 종지원이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경찰 신문 당시 증여운은 16번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중 12번은 무죄를 주장했고 4번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 당시 증여운은 신문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 변호사는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는 먼저 증거물로 채택된 지문, 신발 자국, 밧줄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증여운의 학교 친구들은 과 대표인 증여운이 학교당 서기인 주옥형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308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얼마든지 지문이나 신발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증여운은 밧줄의 길이가 60cm에서 1m 정도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밧줄의 길이는 5.68m였습니다. 증여운은 아예 이 밧줄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 변호사는 경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증여운이 거짓 자백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여운, 주옥형과 삼각관계에 있던 리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가는 5번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5번 모두 일관되게 사건 당일 밤 늦게까지 증여운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증여운의 편을 든다며 그녀를 구치소에 감금하죠. 구치소에 감금된 뒤 그녀는 만약 증여운이 범인이라면 아버지와 통화했던 약 26분 동안에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종 변호사는 경찰이 주장하는
증여운의 범행 시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증여운과 리가는 일관되게 사건 당일 밤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리가가 동생과 통화가 끝난 밤 10시 28분에서 아버지와 통화하기 전인 밤 10시 58분 사이에 정혜원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혜원과 리가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은 아예 믿지 않고 리가가 정혜원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리가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은 30분 동안 정혜원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술을 번복한 리가의 새로운 진술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종 변호사가 보기에 경찰의 주장은 억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의 과정을 짜맞추고 있었죠. 2004년 11월, 리가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리가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2년 뒤 사회로 나온 리가는 담당 경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혜원은 그날 밤 계속 저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정혜원의 진술서를 반복해서 검토합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저와 리가는 연못에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가를 너무 사랑해 도저히 리가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옥형을 찾아 308호로 갔어요. 주옥형과 할 말이 있으니 진 화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308호 문을 잠갔어요. 그러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밧줄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진 화장은 현장에서 범행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정혜원, 진 화장 두 사람의 진술이 달랐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종 변호사는 직접 공대 건물 308호로 갑니다. 직접 보니 308호의 책상 칸막이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진 화장의 키는 160cm가 되지 않습니다. 160cm가 되지 않는 키로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종 변호사는 진 화장과 비슷한 키의 사람을 데려와 실험해 보는데 그의 예상대로 책상 칸막이의 시야가 가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순간을 아주 자세히 진술한 진 화장이 종 변호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부검 결과 주옥형의 사망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1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30분에 정혜원과 리가는 주옥형의 문자를 받습니다. 내가 빠질 테니 둘이 잘해봐. 주옥형의 룸메이트 역시 문자를 받습니다. 몸이 안 좋아. 친구 집에서 자려고. 오늘은 기숙사에 안 들어가니까 먼저 자. 사실 이때 이미 주옥형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누가 이 문자들을 보낸 걸까요? 사건 기록에는 이 외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검의는 주옥형의 위 속에서 진정제 성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진화장의 서랍 속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서도 같은 성분을 발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10월 22일에서 27일까지 진 화장은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진정제 48알을 처방받습니다. 경찰 신문 과정에서 진 화장은 자신이 주옥형에게 몰래 진정제를 먹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혜원, 리가와 3자 대면을 하던 날 그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 화장은 이 모든 것을 정혜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 화장과 정혜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죠. 정혜원은 진 화장이 자기에게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 변호사는 해당 사실들로 미루어 정혜원은 죄가 없으며 진 화장이 정혜원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범인은 진 화장일까요? 그는 정혜원, 리가, 주옥형 세 사람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진 화장이 진짜 범인이라면 주옥형의 절친인 그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사실 리가는 진 화장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주옥형과 진 화장은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했었는데 결국 주옥형이 뽑히게 되죠. 이 일로 진 화장이 주옥형을 굉장히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찾은 진 화장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내가 옥형이보다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하신다. 참나, 주옥형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꼭 주옥형을 짓밟아주고 말 테다. 종 변호사는 이 사건은 친구 간의 질투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사건 당일 밤에
증여운과 리가 주옥형의 룸메이트에게 보낸 문자들 역시 진 화장이 주옥형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2008년 5월 23일 상담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종 변호사는 범행 도구가 진 화장 방에서 발견된 점, 주옥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짓 문자를 발송한 점, 불법으로 진정제를 구입해 주옥형에게 몰래 먹인 점 등을 들어 진 화장을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 화장이 증여운보다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심리 전문가의 심리 테스트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증여운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여운을 격려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후 그는 사법부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60세였던 종 변호사는 컴퓨터를 배워 SNS에 증여운의 억울한 이야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담고등법원은 재심을 결정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마침내 증여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증여운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총 4,382일, 약 12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재판부는 진 화장을 진짜 범인이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주옥형의 아버지는 무기징역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다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 2월 상담고등법원은 진 화장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22년으로 감형해 줍니다. 38세가 되어 세상에 나온 증여운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배우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294만 위안, 우리 돈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만 법원은 127만 위안, 우리 돈 약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합니다. 출소 후 증여운은 리가에게 연락을 한번 했는데 그녀는 대학원에서 제적을 당해 졸업을 하지 못했으며 심천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잊고 싶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죠. 현재 증여운의 가장 큰 바람은 안정된 직장을 구해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사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젊은 청춘들이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수사에 억울하게 사형수로 삶을 마감할 뻔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 전과자로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에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점 많은 수사와 재판에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 변호사의 노력과 진념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면 정말 섬뜩합니다. 진 화장에게 왜 감형이 선고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가 두고두고 꼭 자기 죗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증여운이 지난 과거는 있고 앞으로는 그의 앞날에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